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8주 동안 도덕윤리과 영역별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의 영역은요, 교과교육론, 서양사상, 응용윤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과교육론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교육과정, 어차피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몰아서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도덕과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론이든 서양사상이든 응용윤리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교과 교육론, 도덕발달 심리학이라든지 도덕 교육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수학습 방법, 모형, 그 다음에 서양사상, 응용윤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오늘은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론 일부를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 영역별 문제풀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이면서도 출제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유형에 가깝게 문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문제를 놓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실전에 좀 이제 워밍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기출 문제를 한두 문제를 선정을 해서 주로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제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하는 방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2019학년도 전공의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매해 한 문제씩이 나왔었죠. 보면 이게 이제 핵심 가치, 우리의 4개의 영역에 배당되어져 있는 각각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4개의 영역에 4개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 4개의 핵심 가치 가운데에 특정의 어떠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요, 도덕과 교육과정에 보면은 성격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도덕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은 인성교육을 하는 핵심의 교과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과정 총론, 그러니까 도덕과를 뺀제를 제외하고도 이제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서의 이제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르려고 하는 핵심적인 역량과 연계된 도덕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갖게 되는 교과 역량 이라고 하는 게 성격 부분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실천적 교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2012에서 2015 혹은 제7차 교육과정으로부터 넘어가서 2012, 그 다음에 2015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이거,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라고 하는 거 누차 강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은 성격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성격 부분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교과 역량 부분은 2018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9년도에 나와 있는 이것은 실천적 교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지 사고나 판단, 인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탐구, 성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한데 어울려져 있는 실천하는 교과이다라고 해서 도덕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게 성격 부분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격 부분을, 그러니까 도덕과 교육과정 1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총 5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육과정을 난해하게 외우지 말고요. 도식화를 이렇게 딱 시켜서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진되어져 있고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조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점검할 때 이제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론을 정리를 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화자 1은요, 보면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 같은데 이게 성격의 실천교과로서의 성격 부분에 나와 있는 문구이고요. 그 다음에 화자 2가 얘기하고는 삶의 목적과 행복 등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답은 성실입니다. 성실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성취 기준을 진술한 문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치는, 그러니까 이게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4개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4개의 핵심 가치 중에 유교의 주요 가치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총괄 목표 있는 데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안내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핵심 가치를 낼 때 보면 그냥 4개의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구를 교육과정 안에서 여기저기서 다 따와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실 때 항상 도덕과 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쭉 펼쳐놓고 여러분이 한 번은 쭉 내용을 도식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설명했었던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성격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대부분의 문제가 성격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이 문제가 실천적 성격의 교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2019, 2018년 도덕과 교과 역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이 모두 다 설명되어져 있는 게 1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학문적 기반 및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게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 성찰, 실천이 합혀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교육과정 제일 첫 번째 1 성격, 그 다음에 2 두 번째 목표입니다. 총괄 목표와 학교 급별 목표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총괄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지금 바꿔봤지만 그 성실이라는 가치의 성취 기준을 진술한 문장이 여기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머리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각각의 영역,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그 다음에 핵심 가치, 그 다음에 내용 요소,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구성 요소들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좀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게 2017년도인가?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인가?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방향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모형과 연관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는 당연히 이제 수행평가나 뭐 이런 것들과 연관했는데 아직까지 최근 6년 동안에는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술형 문제가 없어지고 서술형 문제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평가 방향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육과정에 최소한 교육과정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봤을 때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게,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시면요, 그 출제 영역이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아까 봐야졌던 이 내용이 쭉 다 전부 다가 다 지금 이제 도덕과 교육 이제 선생님을 뽑을 때에 제시하고 있는 한 항목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이것 말고도 보면은 도덕과 교육과정이 이제 변천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도덕과가 교육과정이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의 대표 기출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세요. PPT에는 제가 안 담았는데 지금 대표 기출문제, 이건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설명을 거기에다 충실하게 담아놨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영역별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고,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제 영역별 문제를 이렇게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킵해서 읽어보시고요. 이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접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문제 2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이라고 했는데 보면 뭐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그리고 뭐 2012가 어땠고 2015가 어떻고, 이거를 세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변천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쯤으로 저기 대표 기출문제 2번 정도쯤으로 나오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2012에서 2015 도덕과 교육과정으로 변천이 돼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관련해서 다 한 번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이건 이제 도덕과 교육과정을 만드신 분이 실제로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학술지에다 논문을 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딱 추려내면 인성교육의 중심 교과로서의 위상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있죠. 성격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제1 첫 번째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라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인성을 갖춘, 도대체 그러니까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2015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인성을 교육할 수 있는 중심 교과가 바로 도덕과이다라고 천명을 한 거이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전체 교육과정에 이제 인재 양성을 하는데 정말 필요로 한 핵심 교과가 바로 도덕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있어서 핵심이고 주관하는 교과이다 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인성교육을 해서 이 인재가 어떤 인재냐라고 하면 도덕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인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도인정시 이거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거 작년 초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도인정시 안 잊어버려요. 자, 성배정책, 이거 4개의 핵심 가치,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성배정책,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한 5번만 하고 나면요 입에 둘둘둘 붙어서 절대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것, 그러니까 요것을 도덕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다. 이제 인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고 핵심이고 주관하는 교과인데, 그러면서도 이때에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제 이 도덕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교독과 교육과정 하면서 그 교육과정을 개정한 선생님들이 강조했었던 새로운 신조어가 바로 도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탐구, 그러니까 도덕적인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내면으로서 성찰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탐구, 실천, 탐구, 성찰, 실천이 결합되어져 있는 개념이 바로 도덕함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덕함이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교과 역량과 기능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했어요. 교과 역량,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도덕과 교과 역량, 그러니까 그 도덕과에서의 특별한 교과 역량 말고, 그 다음에 도덕과,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체의 역량과 연관해서 도덕과의 이제 그 고유한 교과 역량이 뭐냐라고 하는 거 2018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말하자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음이에요. 그래서 도덕함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하자면 실천하고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직결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내용 체계 요소 간에 아는데, 내용 체계 요소 가운데에 이것을 기능으로 구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덕함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출제자가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아예 이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출제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도록 하시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이거 아직 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것도 이거 문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인간상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도인정시,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서로 연관시키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으로서 요거를 길러내는 데에 이제 그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면서도 정의로운 시민이라고 하는 중첩되는 인간상으로서 그것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나온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개정 방향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지금 핵심 역량 총론에서, 또 이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도덕과의 교과 역량으로 구체화시켰을 때 6가지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2018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 역량, 할 수 있는 기능, 실천하고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도덕과의 내용 체계로 넘어가면 그 기능, 영역별로 핵심 가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도덕과 교과 역량 6가지, 그 다음에 우리 도덕과의 4개의 영역에 관계되어져 있는 핵심 가치와 관계된 기능을 여러분이 연관시켜서 같이 놓고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체계 구성 방식이 예전에는 2012까지만 해도 일반 수준과 심화 수준으로 나눠져 있었던 걸 이거를 통합을 해서 내용 체계를 구성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숫자가 주주주주주 이렇게 물론 이제 일반 수준과 심한 수준으로 있을 때보다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걸 언제 다 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체계 구성 방식 안에서 그것들의 뭐 이제 진술이라든지 일반화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줄줄 외울 게 아니라 요 부분에 각각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것들을 여러분이 집합을 해가지고 집대성에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핵심 가치와 내용, 기능에 기초한 내용 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과정에 개정할 때 도덕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실천 교과로서의 혹은 탐구, 실천, 탐구, 성찰,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그 도덕 교과의 특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이라는 부분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도덕함이 문제가 출제 안 되면 이 기능이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통한 자율적 인격 형성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쯤을 놓고 보면 우리 부분에서 요거 1번, 3번. 그러니까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이 어떤 식인가, 이전의 교육과정하고 확 달라진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요 1, 2, 3, 4번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요 1, 2, 3, 4번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꿨으니까 바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보면요, 성격은 도덕과는 과연 도덕과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덕과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성격 부분만 여러분하고 빨리 이거를 핵심적인 사항만 점검을 하고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알고 있어도 많은 부분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덕과와 관련되어져 있는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덕과 교육과정은 크게 첫 번째 성격, 두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네 번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성격은요,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 이게 천명한 거라고 했죠.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가장 제일 첫 번째 도덕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아이덴티파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걸 도덕과에서는 그걸 이상적 인간상으로 도인정시,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교과로서,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하려면 도대체 그러면은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겠다라는 건데, 그 인성을 이루고 있는 핵심 가치를 제시를 하고 그 각각의 4개의 핵심 가치를 도덕과 수업을 통해서 혹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내면화시키게끔, 습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4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배, 정책,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이거 성실, 이거 2019학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성배 정책 가운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예전에 여기에 존중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존중이 배려랑 같이 묶이면서 성실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전면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핵심 가치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나올 법했다라는 얘기예요. 2012에서 2015로 넘어가면서 요 핵심 가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이제 시험 문제 그 설명들이 주주주주 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배려는, 정의는, 책임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함양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행동, 어떠한 기능을 갖게 하는가를 꼭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교과다라는 거, 도덕할 수 있게 도덕적으로 성찰, 탐구, 성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시공간, 도덕 시간에 탐구하고 성찰하고 이제 실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하고 연관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과 교과 역량 부분이 성격 부분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교과 역량이 그때 이게 아예 표로 쭉 나와서 2018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도덕적 사고 능력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제가 그거를 프린트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교과 이거를 쭉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것들만 보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과 교과 능력에서 제일 첫 번째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고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덕함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덕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과 역량과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도덕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그들이 밝힌 핵심적인 사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교과 역량은 문제가 출제가 한 번이 됐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덕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보시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미 출제가 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반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 자체를 이거 단독으로 묻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제시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고 능력. 지난번에는 요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도덕적 정서 능력. 당연히 이제 도덕적 사고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 및 추론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인지발달 이론 같은 것들이 우리가 도덕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요거에 관련된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든지 뭐 콜버그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덕적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그들의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정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도덕성을 전제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능력. 이게 물론 이제 여성주의의 배려윤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공감 이론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도덕적 지능이라든지 정서에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교과교육론을 공부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걸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인 대인관계 능력과 도덕적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하자면 도덕과의 교과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2018년도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도덕과의 교과 역량의 6개가 나와 있고요. 총론에 제시되어져 있는 교과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프린트에 이 도덕과 교육과정이 이걸 문장으로 쭉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예고했던 대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군더더기 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 다 드러내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머리에다가 도식을 세워놓고 교육과정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도덕과 교육과정이니까 이게 짧아도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성격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작정 외울라 치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도식화를 정확하게 시켜놓고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 발전되는가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2019년도에 문제가 출제된 게 바로 실천적 성격의 교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왔죠. 자, 말하자면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교과인데요. 4개의 핵심 가치, 성배 정책을 기본적으로 내면화를 해서 이 기본적으로 성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고요. 나아가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도덕과의 4개의 영역과 핵심 가치 각각에 대해서 실천 성격의 교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영역은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 초월과의 관계입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4개의 가치, 성배, 정책이 각각이 다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요 핵심 가치를 내면화했을 때 나타나는 기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용 체계 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연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문제가 바로 여기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도덕과는요, 인성교육을 주관하는 교과이다. 그러니까 핵심이면서도 사실상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도덕과가 아니어도 다른 과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러 과에서 말하자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그 인성교육을 도덕과가 중심축이 되어서 이것을 쭉 이제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학교가 인성교육을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도덕과 학교 안에서도 특히 이제 도덕과가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했죠.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강조하는 그 특징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 이제 도덕과 주관교육의 인성교육의 주관교과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학문적 기반 및 도덕함의 의미라고 하는데, 우선은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이냐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단순 지적 이해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현상, 그러니까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도덕함이다. 그러니까 도덕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은 여러분 외워두셔야지 되고, 이때의 함이라고 하는 건 탐구와 성찰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내용체계 안에서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내용체계 안에 구체화되면 우리에게 기능인 거고요. 성격 부분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교과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 성찰, 실천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는 교과 역량하고 연관되고 내용체계 부분에서는 기능하고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총 목표 부분을 보기 전에요,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대표 기출문제는 여러분 지금 대표 기출문제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007, 2009, 그래서 그러니까 2009에서 2012도 있고 2015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2009 거를 2012가 말하자면 업데이트를 한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2012가 안 나오고 그냥 2007, 2009, 2015 이렇게 이제 내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서 보면 지금 2007, 그러니까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우리가 생활영역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생활영역 확대가 아니라 가치관계 확장법에 따라서 내용을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도덕과에서 삼고 있는 그 영역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이게 이제 가치관계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이제 내용 수준으로 잡은 건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생활 영역이 확대되는 거, 자신과의 관계, 가정, 이웃, 친구와의 관계, 먼저 사회의 관계, 국제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생활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에 따라서 영역을 나눴는데, 이제는 가치관계 확장법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자체도 교육과정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인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교수학습 방향 부분에 프로젝트 접근을 실시할 경우에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를 쓰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정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수학습 방향에 보면 프로젝트 접근을 실시할 경우, 그 다음에 뭐 인지 발달에 집중을 할 경우라든지 뭐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업을 뭐 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들로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교수학습 방법, 방향 및 평가 방향 부분,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향 부분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도 제가 여기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걸 쭉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서 하고요. 외워야지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프로젝트 접근법이 이제 접근을 실시할 때에 교수학습 방향 혹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알아두시라고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대표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덕과 교육 과정의 1번 성격 부분을 봤기 때문에 영역별 이제 문제에서 1번 문제는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 1번 부분이 말하자면 도덕과 교육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기억에 들어갈 용어와 그 다음에 4개의 핵심 가치를 쓰고 그 다음에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이해했습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을 보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의 제일 첫 번째,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과는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다. 이게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에서의 가장 제1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4개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는데,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자, 요 4개를 각 영역별로 하나씩 할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도덕과에서는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탐구에 해당됩니다. 자기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것을 실천으로 할 수 있게끔 탐구, 성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두 다 통합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에 2015 도덕과 교육과정 해서 1 성격 부분 있죠. 그래서 아까 PPT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다 이제 그거를 도식화를 시켜놨어요. 여러분이 보면서 그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과는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엇과 무엇을 책임성을 길러주고 하는 실천적 성격의 교과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 가운데 3번째, 실천적 성격으로서의 교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이제 PPT에서 보여봤지만 그 실천적 성격으로서의 교과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4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실천적 교과의 성격을 갖고 나아가서 4개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내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자연 및 초월과의 관계에서의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을 지향하는, 이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도덕과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을 그냥 암기를 쭉 해서 포괄적 책임이 뭐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한 인과적 책임, 내가 원인이 돼서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존재적
책임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자기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살아있다, 거기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책임을 가져야지 된다는 게, 이게 특히나 자연과 초월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이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다른 이제 계에 있는 그 종끼리 안에서는, 혹은 존재들끼리 안에서는 다름을 그 자체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존중이 말하자면 포괄적 의미의 책임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면 이렇게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제 내가 의도로 했었던 건,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은 여러분 이잡듯이 외워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잡듯이 외운다라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냐 할 텐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문제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3번은요, 도덕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요, 총괄 목표와 총괄 목표, 학급별 목표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총괄 목표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성격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무차 많이 강조됐던 거, 핵심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거, 성배정책. 그 다음에 도덕함의 능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함이란 도덕적 탐구, 윤리적 성찰과 실천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도인정시를 이룰 수 있게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성격 부분에 나와 있는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겠죠. 그래도 도덕과의 전체적인 총괄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요 정도쯤으로 정리를 해서, 요걸 내면화해서 이런 능력을 길러서 결국엔 이런 사람이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 이제 암기를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앞부분에서 총괄 목표의 그 세 가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핵심 가치를 내면화한다 라고 하면 도덕과 내용 영역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한다. 그러니까 각 영역에 할당되어 있는 4개의 영역의 4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는 거고, 이 핵심 가치는 기본적으로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도덕함의 시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하자면은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의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교과 역량, 나아가서 기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도덕과 교육과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밝히고 있는,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무수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 시험 문제에 쭉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출제 안 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라고 일부러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함의 시공간, 그러니까 도덕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함의 시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덕과의 이제 총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 총괄 목표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끔 한다. 도인정시. 이거 성격 부분에서 나왔었던 거 총괄 목표에서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제 학교 급별 목표가 초등학교 단계와 중학교 단계인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겠죠. 중학교 단계. 초등학교 단계는 이제 기본적인 가치 덕목을 이해하고 도덕적인 기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의 이해의식 실천 능력을 심화해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배려적인 인간관계, 정의로운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도덕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도덕적 자아 모델 같은 거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블라지. 그 다음에 배려적인 인간관계. 그래서 길리건 나딩스 같은 배려 윤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 롤즈의 정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응용 윤리 가운데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래서 환경 윤리가 우리 수업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중학교 단계에서 지금 학급별 목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빠지면 안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얘기예요. 도덕적 정체성, 배려적인 인과관계, 그 다음에 정의로운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현한다. 그러면서 이럴 수 있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이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지 돼요. 이 도덕과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선생님이 돼서는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된 거 거의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보면 블라지, 배려, 그 다음에 이제 길리건 나딩스, 그리고 그 다음에 콜버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윤리 이런 것들, 혹은 자연과에 가서 확장시키면은 환경윤리, 생명윤리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응용윤리 파트에 보면은 생명윤리하고 환경윤리 부분에 많이 출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요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험 범위를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누가 이렇게 설정한 거야 라고 문제 제기하지 말고 교육과정에다가 물어보시면 다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일부인데요. 이 부분이 도덕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핵심 가치를 설정해서 내면화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프린트에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총괄 목표 하단에 보면 각주로 교육과정에 보면 이 4개의 핵심 가치 가운데 2개는 전통에 기반한 현대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고 이것을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와 연계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기반한 핵심 가치를 성실, 배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가 정의, 책임 둘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성실은 유교적 가치, 그 다음에 배려는 불교의 가치가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게 요것과 전통에 기반한 핵심 가치를 유교적인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요 부분이 요 문구인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이 2019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배경 지식에 보면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의 총괄 목표. 제가 학급별 목표는 안 달아놨어요. 근데 이제 총괄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놨으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놓고 교육과정 이제 펼쳐놓고 매칭을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그러면서 쭉 이제 눈으로 스킵을 하거나 손으로 한번 써보면 도덕과 교육과정을 정리하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3번 문제는 내가 작년에 낸 거고 4번은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문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대로. 여기 그게 성실, 아까 봤었던 제일 첫 번째 풀었던 문제 있죠? 그게 이제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인데, 그거를 이제 배려를 포인트에다 두고 싹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진술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그 총괄 목표 하단에 각주로 나와 있는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한 부분이다. 요거를 이제 내가 배려라고 하는 거 바꾼 건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혹은 집에서 정의나 책임을 갖고 그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만약에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뭐 타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지향하는 가치인 배려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제 내면화하느냐라고 하는 그 앞에 설명을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정의나 혹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 기준에서 설명하는 진술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갖다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를 재해석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화자 1212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른 가치로 바꿔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문장으로 써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이제 빵꾸 문제로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잔인하면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 가치는 못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 가치를 내면화해서 실제로 그것을 도덕함이라고 연관시키려면 기능이나 교과 역량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니까 이걸 쓸 줄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4번은 의도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것을 바꿔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적어도 교육과정에서 요 부분에 있는 핵심 가치와 관련돼서 요런 부분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성취 기준의 진술문, 그 다음에 실천적 교과에서 각각의 핵심 가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성격 규정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해석과 핵심 가치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각주 부분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응용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하고 풀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해당됩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5번 문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2번 목표의 총괄 목표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빵꾸만 낸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평가의 방향 부분을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통 기억과 니은이 이제 들어갈 내용이기는 한데, 평가 부분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거 총괄 목표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었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 부분, 도인정시라고 그랬죠.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도덕함이라고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기억은 도덕함, 니은은 도인정시,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고 하는 거. 혹시라도 도덕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도덕함이 나와 있는 핵심적인 문구를 다음과 같이 이제 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덕함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덕함은 교과 역량 혹은 내용 체계에서의 기능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6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들어가기 전에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네모 박스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다닥다닥한 글씨로 있어서 여러분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 있는 주요 요소, 내용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들, 그러니까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성격인지를 좀 알면 여러분이 그 숨막히는 불개미만한 글씨를 보면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 체계는 제일 첫 번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과의 내용 설정의 기준은 생활관계, 생활영역 확대법이 아니라 가치관계 확장법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랬죠.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이 4개의 영역을 구분하는 내용 설정의 기준이 가치관계 확장법에 따른 것이다. 생활영역 확대법에서 가치관계 확장법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뀐 내용 설정 기준에 따라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눴고 그 4개의 영역 각각의 핵심 가치를 부여했다. 성배, 정책, 이거 누수히 많이 반복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반화된 지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 바로 역할의 내용 요소를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당 영역에서 이해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 또는 일반화인데 일반화된 지식을 넣기는 했는데 일반화된 지식을 쓰라고 하는 잔인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드신 분도 못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값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내면화해서 그 내면화했을 때 그 보편적인 원리를 일반화시켜 포장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내용 영역은 핵심 내용과 핵심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고, 기능 부분을 보면 돼.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 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이게 도덕함과 연관되는 게 뭐냐? 탐구, 성찰, 실천 세 개가 연관된다고 그랬죠. 탐구, 그 다음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성찰, 그리고 학습 활동을 실천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대 능력. 그래서 이거는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능력, 실천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용 체계 가운데 6번 문제를 보시면요.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다 빼버리고 영역과 핵심 가치, 기능만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도덕과의 내용 체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영역에 할당되는 핵심 가치를 알면 첫 번째는 풀 수 있겠죠. 성배 정책, 이렇게 하면 성실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핵심 가치를 내면화했을 때 어떠한 실천, 태도, 기능, 능력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봐야지 됩니다. 거기 보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내면화했을 때 도덕적인 정체성을 정립하는 능력, 도덕적 보건 능력, 고차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문제로 출제된 게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대인관계 형성 능력, 도덕적 의사소통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해악 금지 능력 외우셔야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4개를 외우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정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이제 내면하고 나면 사회 공동체 세계의 시민 윤리 의식의 형성 능력, 통일 윤리 의식의 형성 능력. 자, 그 다음에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내면하고 나면 생명 감수성 고양 능력, 전일적 사고 능력, 홀리스틱한,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실존적 자각 능력, 실천 성향 및 의지. 자, 이건 기본적으로 능력이니까 할 수 있음, 즉각적으로 이게 몸으로 움직여낼 수 있음이라고 하는 걸로 구체화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안에 이제 습득하는 습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제 기능이라는 건 이게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도덕에 관련된 어떠한 그 핵심적인 가치를 알았다면 이게 실천으로 나오게끔 원스톱으로 쭉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6번 문제 정도쯤은 비록 배려에다가 빵꾸를 뚫어놓기는 했지만 책임 같은 것들은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능력이랑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더 개 쓰라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능하고 연관시켜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체계, 그 네모 박스를 딱 지나고 나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에요. 그때 이제 그 성취 기준에서 보면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타인하고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하고의 관계, 4개의 영역에 굉장히 많은 성취 기준들이 주주주주주 몇 페이지씩 다 나와 있어요.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성취 기준을 볼 때 내용 체계에서의 내용 요소하고 성취 기준하고 연관시켜서 보는데요. 특히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취 기준의 진술문,
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에 그 부분을 담아놨습니다. 2015 배경지식에 보면 7번 문제에 배경지식에 보면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성취 기준 부분 있죠. 자,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도덕과를 통해서 성취해야 할 핵심 가치 및 내용, 지식과 기능을 결합해서 진술해 놨습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요. 그걸 보면 이 숨막힐 듯한 이 정제된 문장을 내가 어찌하리요? 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탐구, 성찰, 태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에 보시면 이제 요거 너무 길어가지고 안 담았는데 프린트에 보시면요. 자신과의 관계, 이게 지금 2019년도 전공 A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성실 이야기를 할 때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의 성취 기준을 진술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자,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과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탐구하고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성찰함으로써 성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게 한 문장으로 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 성찰, 태도 이렇게 쭉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성찰한다. 이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요. 성취 기준 부분에. 자, 그래서 다른 부분도 탐구, 성찰이 함께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성찰, 태도가 함께 묶여 있거나 라는 한 방식으로 대부분 탐구, 성찰, 태도의 구조로 성취 기준이 진술문의로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명시화를 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술문 정도는 뭐 달달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무엇을 탐구하고 어떤 것을 성찰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다. 이건 그러니까 기능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기능하고. 그러니까 내용 체계 가운데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성취 기준에서도 다시 한번 구체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과 교육과정을 너무 낱낱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성격 부분을 제대로 알고 그 핵심 가치가 어떻게 반영돼서 도덕함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이어지고 구체화됐을 때에는 내용 체계에서는 무엇으로,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교수 학습 방법이나 모형에서는 어떻게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변형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잘 알면 얼마든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성취 기준 부분은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거죠.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성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서의 성실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성취 기준으로서 진술했을 때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고요. 7번 문제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취 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가는 내용 체계인 거고, 그래서 네모 박스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성취 기준에 관련된 거야. 성취 기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장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중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딱 두 개만 콕 집어서,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와 자연 초월하고의 관계가 콕 집어서 교수학습 방법과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부분에서 정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내면화해서 성취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실제로 교수학습 방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은 역할놀이 모형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이때 어떤 식으로 유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도덕과 교육과정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할놀이 모형에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 연계해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는요,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을 통해서 자연과 초월과의 관계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면화해서 성취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아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언급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역할놀이 모형하고, 그 다음에 가치갈등 해결 수업 모형하고, 가치갈등 해결 수업 모형은 아직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모형에서는. 그런데 우리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자연과 초월하고의 관계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면화해서 성취를 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으로 가치갈등 해결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 나왔을 뿐인 것이지.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네 번째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부분인데요. 가가 교수학습의 방향, 나가 평가의 방향입니다. 아까 그 대표 기출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 프로젝트 접근법을 할 때의 교수학습 방향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교수학습 방향은 이제 거기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핵심적인 문구만 쭈쭈쭈쭉 제가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인지 도덕적 발달 수준의 목표 내용을 고려해서 이제 수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을 실시할 경우에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게 2017년도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학생들의 인지 도덕적 발달 수준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에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만 하느냐, 교수학습 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봉사활동 협동학습, 이거 지난번에 문제 나왔죠. 교수학습 방법을 해서 문제가 출제 나왔죠. 역할놀이 학습, 이거는 아까도 강조되는데 이거 여전히 강조되니까 이게 지금 인지 도덕성을 발달시키는데 토론학습뿐만 아니라 이것도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놀이 학습 모형 혹은 역할놀이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학습, 협동학습, 당연히 콜버그의 토론학습 같은 거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단계, 모형, 진행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모형에 관련된 건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프로젝트 접근법은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놓고 나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교육과정에. 자세히 설명한 만큼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 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프로젝트 접근을 실시할 경우에 교수학습 방법은 어찌 해야 된다 라고 써놓고 그걸 문제로 출제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제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인성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이 핵심적인 내용을 도식화를 다 시켜놓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얼마든지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이제 답안을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문제 8번은 아까도 얘기한 교수학습 방향과, 그러니까 4번 도덕과 교육과정의 4번 교수학습 방향과 관련된 것 부분에 문제를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유의사항을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학습자 인성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소통함으로써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하고 다양한 모든 학습 과제의 학습자가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잔인하지만 외우세요. 그래서 이게 7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인지 도덕적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은 이미 문제가 나왔고, 개인차 고려할 때,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고려할 때, 그 다음에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점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요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외워두시면 혹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어도 교육과정이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빵꾸 문제로만 나왔고, 처음에 그 2015가 나오고
2016년도인가 안 나오고 2017, 18, 19 이제 쭈루룩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5에 개정 교육과정을 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이 2016년도 문제를 내면 2015년도에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문제를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17, 2018, 2019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면 첫 해인가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보면 그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핵심 가치로 해서 빵꾸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서술형 문제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항상 얻어 걸리는 그런 파트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에이 핵심 가치나 뭐 이런 것들만 알면 되지라고 하면 지금은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괜히 공부해놓고 점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 잘 정리하셔서 서술형에도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 제가 배경 지식의 도덕과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교수학습 방향 그래서 거기 가나다라 마바사 쭉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교육과정 함께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도덕은 이게 그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이제 이 평가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요. 도덕과가 사실상 이제 과연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의 평가를 지필고사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양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도덕과 평가를 하는 것의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해야지 되고, 나아가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이제 교사인 나는 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3개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 제일 중요하겠죠. 도덕과 평가의 목적. 자, 평가의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의 방향. 기본적으로 도덕과 평가의 목적은요, 좁게는 도덕함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넓게는 도덕성과 인성을 평가함으로써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여서 최종적으로는 도인정신을 육성하는 것이다라고. 아까 이거 나왔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었죠. 제가 그 문제 출제했습니다. 이 부분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자, 근데 도덕과 평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지, 정의,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평가. 우리는 그래서 통합적인 도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 발달 이론 가운데 이제 지정행 혹은 인지, 정의, 행동적 접근에 대한 행동주의, 그 다음에 정의에 관련된 정신분석학이라든지 호프만의 공감 이론이라든지 배려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로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 통합적인 평가를 해야지 되니까 도덕성에 대한 인지, 정의, 행동적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이론들을 보고 이것을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한 다음 이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레스트니, 블라즈니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국적 정세에 맞게끔 인지정의 행동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봐야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 그 다음에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정도, 그 다음에 도덕적 사고 능력의 향상 등을 평가해야 된다. 도덕적 사고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 저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그러니까 인격교육론이라든지 우리가 가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뭐 이제 가치 분석 이론이라든지 혹은 가치 명료화 이론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덕과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교과교육론도 그렇고 서양 사상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도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으로서 수행평가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왔는데 최근 6년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평가가, 만약에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평가의 목적.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최종 목적 뭐 이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문제로 출제되기가 힘들어요. 우린 통합적인 평가, 그러면 통합적인 도덕성에 접근한다니까 이건 문제로 있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지 되고요. 이건 성격 부분에도 얼마든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에 집중해서 문제가 만약에 도입 과정이 되면 이 수행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서 수행평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행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도덕성을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덕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행평가의 유용한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그래서 교사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자기평가, 자율장학 같은 것들을 하며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돕는 자료로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제가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9번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PPT에 대한 수행평가의 유용성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교독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수행평가 부분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9번의 기억은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택형, 서술형, 논술형, 뭐 어쩌고 먼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 요 문구 쭉 이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 두 번째 동그라미는 도덕과 평가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도덕함을 진단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는 도덕성과 인성을 평가해서 도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결국엔 도인 정신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관련된 거인데요. 첫 번째 10번에 그 10번 문제의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익숙하죠. 도덕과 교과의 핵심 성격 부분의 교과 역량과 연관된 부분이죠. 자, 도덕과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의 바탕 아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얘기했죠. 도덕적인 판단 및 추론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무슨 능력을 함양하고, 도덕과 교과 역량 부분에 기억 부분에 도덕적 사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도덕과 통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 아까 봤던 요 PPT에 봤었던 도덕과 교육방 그 평가의 방향 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과 평가 결과는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 지금 도덕과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 부분에 있는 세 파트를 각각 한 문장씩을 갖고 와서 거기서 빵꾸를 뚫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평가의 서술 방향을.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시답안은 그대로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에 관련된 개요를 쭉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교육과정은요, 여러분이 잘 해놓으면 실제로 교육과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교육과정 문제를 꼭 풀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어지는 중요한 이론이나 혹은 그 공부해야 되는 범위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놓고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문제가 만약에 이제 요즘은 교과 교육률이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 이론하고 우리 교육과정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막 이론도 모르고 교육과정도 모르고 그러면은 백지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론은 아는데 교육과정에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또 소설을 써야지 되고, 또 이제 그나마 교육과정에 있는 거는 핵심 단어는 아는데 이론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진짜 양난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알아야 비빌 언덕이 있다고 알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은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 반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집중해서 보면 교육과정은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문제들은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집에서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거 바꿔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출제자가 돼서 문제를 한번 내보는 게, 그러니까 답안을 예상해서 문제를 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론을 열심히 외우고 정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도 한번 출제하고 예상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활용해 보시라 라고 하는 뜻으로 영역별 문제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행동주의 벤두라 사회학습 시작하겠습니다.